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JSO 1단계 화학 수업 8차시 용액의 특성 수업입니다. 오늘은 용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용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용액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용해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용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섞여 들어가는 현상을 말해요. 자, 그래서 고르게 섞여 들어갈 때 이때 녹는 물질을 용질,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서 형성된 그것을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용액은요, 예를 들면 설탕물이 있을 수 있어요. 설탕물은 용액이고요.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였으니까. 이 중에서 용질은 설탕, 용매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용액에서 꼭 용매가 액체일 필요는 없어요. 고체와 고체끼리 고르게 섞여도 용액이에요. 기체와 기체가 고르게 섞여도 용액이에요. 예를 들면 공기, 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흙탕물은 용액일까요? 뭐 물이 용질이고, 아니, 물이 용매고 흙이 용질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고르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가라앉아서 분리되잖아요. 그런 건 용액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고르게 섞여 있어서 설탕물처럼 가만히 두어도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 설탕 무른 상태로. 그런 것을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용액이란 것은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네, 고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수용액은 뭘까요? 물수. 자, 용매가 물인 것을 수용액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수용액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용매가 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설탕물의 예를 조금 더 들어볼 건데요. 자, 하얀 가루인 설탕을 물에 녹여요. 아니면 각설탕 물에 녹여요. 그러면 설탕 보이나요? 그냥 물은 그대로 투명하죠. 자, 그럼 왜 보이지 않을까요? 네. 설탕은 물에 녹을 때 설탕이 이제 설탕 분자가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게 설탕 가루나 아니면 설탕 각설탕이잖아요. 물에 녹게 되면은 설탕이 분자 하나 단위로 쪼개져요. 분자로만 존재해요. 그리고 그 설탕 분자 한 개 주위를 물 분자가 둘러싸는 거예요. 그림에 나온 것처럼요. 근데 설탕 분자 한 개는 매우 작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액이 되면은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얀 가루를 넣었지만 그 하얀 가루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분자 하나하나 단위로 물에 물 분자가 둘러싸기 때문이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수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화돼서 분자 단위로 있기 때문에 설탕 분자 한 개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액에서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물에 설탕을 녹여요. 근데 계속 녹이다 보면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을 때가 있죠. 그러면 더 이상 녹지 않는 순간, 그때 순간에 우리 용액을 뭐라 그러냐면 포화 용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녹은 거예요. 그러면 설탕을 막 녹이다가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은 그 가루를 빼고 나머지 있는 위에 용액에는 설탕이 최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포화 용액이라고 하고요. 그럼 아직 최대한 안 녹았어요? 더 적게 녹았어요? 그러면 포화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불포화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물에 녹일 수 있는 물질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물질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용매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거, 포화 용액이 될 때까지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물질마다 사실 달라요. 자,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용해도예요. 먼저 설탕 가지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아지면 녹는 양이 많아지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 용매 100g으로 정해요. 기준을. 자, 그럼 보시면요. 20도씨인데 보니까 물 100g에 설탕 얼마큼 녹는데요? 네, 200g 녹는데요. 이렇게. 자, 40도씨는요? 이렇게 녹는데요. 60도씨는요? 이렇게 녹는데요. 자, 이렇게 용해도는요. 온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따라 달라져요? 용매의 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녹는 양은요. 그래서 용해도를 정의할 때는요. 뭔가 정의를 했으면은 정확한 값을 지칭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정해져야 돼요? 온도 조건이 정해져야 돼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 용매 100g, 용매 양이 늘어나면 달라지니까 녹을 수 있는 게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을 그람수로 나타낸 거.
예를 들었을 때 20도씨에서 설탕의 용해도는 200이에요. 그 200이란 거의 의미는 그냥 200이라고 말해도 용매 100g에 200g 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고체들은 더 잘 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를 다시 한번 말하면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을 포화용액으로 만들기 위해 녹여야 할 용질의 양. 자, 용해도만큼 녹였을 때가 바로 포화용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용해도 곡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많은 물질의 용해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 아까 것도 용해도 곡선이라 볼 수 있겠죠. 보세요. 물 몇 그램? 100g 기준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물질마다 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 다르고 같은 지금 온도여도요. 물질마다 용해도가 다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30도씨 볼게요. 수산화 나트륨은 요만큼, 연막칼륨 이만큼 다 다른 거 볼 수 있고요. 70도씨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다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해도란 것은요.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용해도가 같으니까 항상. 자, 왜냐면 온도 조건, 그 다음에 물, 용매 조건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우리 용해도 곡선 이런 것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용해도가 증가해요. 근데 아닌 물질들도 물론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값이 다 다르고요. 같은 온도에서. 이렇게 다 물질마다 차이가 있죠. 자, 이번에는 기체를 살펴볼게요. 기체는 어떤가요? 기체의 용해도를 생각할 때 가장 여러분이 손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사이다, 콜라 이런 것처럼 탄산음료입니다. 여러분들 탄산음료는 왜 마셔요? 네, 보통 톡 쏘는 그 느낌 때문에 마시잖아요. 그 톡 쏘는 느낌은 탄산음료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조건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맛있는 탄산음료를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차가울 때 탄산음료가 맛있어요? 따뜻할 때 맛있어요? 따뜻한 탄산음료 드셔보셨나요? 단맛밖에 안 나요. 톡 쏘는 맛은 아예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체는 차가울 때 더 잘 녹기 때문이에요. 차가운 데서 더 잘 녹아요. 뜨거우면 다 안 녹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차갑게 마셔야 맛있고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차가운 음료에서는 기체 발생량이 적지만 미지근한 음료에서는 기체 발생량이 많죠.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압력이 어떠면 좋냐면 자, 캔을 따자마자 먹는 것과 따고 나서 오랫동안 두고 먹는 거 어때요? 자, 따고 나서 오랫동안 두면요. 다 빠져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캔 안에서는 딱 밀봉되어 있으니까 압력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딱 따는 순간 다 대기압이 돼 버리잖아요. 조건이. 다 이 대기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캔 음료 바닥 보시면 아래쪽이 동그스름하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위로 동그란.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압력을 잘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캔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 딸 때 퐁 소리가 나는 것도 압력 차이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일부러 압력을 높게 만들어줘야지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체의 용해도도요. 용해도 곡선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이게 기체의 용해도 곡선이에요. 자, 어떠신가요? 자, 이산화탄소는 특히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대기압 조건이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용액의 성질을 한번 보실까요? 용액의 끓는 점부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액체의 끓는 점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액체는 끓을 때 이렇게 가열을 하면 물을 예를 들어서 가열을 하면은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는 점에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압 조건에서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예요. 자, 그런데 소금물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돼요?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아졌죠.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보다 용액의 끓는 점은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용질과 용매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표면은 용질 분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기화되어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하기도 사실 더 어렵고요. 끓기도 더 어려워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끓는 점 오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라면 먹을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면 맛있다고 일부러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면이랑 스프를 같이 넣지 않고 먼저 물에 스프를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을 넣는 거죠. 자, 그렇게 끓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끓이면 끓는 온도가 높아요. 더 그냥 순수한 물보다. 그래서 더 뜨거운 데서 빨리 면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용액의 어는 점은 어떨까요? 그 그래프 한번 보세요.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예요. 소금물은 어떤가요? 자, 더 온도가 낮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용액의 어는 점은 순수한 용매의 어는 점보다 낮습니다. 그것도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 때문이죠. 용매들 사이의 인력에서 결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용질과 용매 사이 인력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는 점 내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얼음에다가 소금을 막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데 주스를 담고 그 안에 넣으면 주스가 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음보다 어때요? 소금을 뿌렸을 때 더 어는 점이 낮아지니까 더 낮은 온도로 유지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는 동안은 왜 물이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녹는 점에서. 반대로 물이 어는 동안 어는 점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죠. 0도씨로. 근데 소금물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얼음이 소금 뿌려서 소금물에 녹는 온도는 영하 여기서처럼 4도씨, 뭐 소금의 양이 많으면 더 낮아져요. 그래서 영하 4도씨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로 하기 위해서는 소금 같은 걸 뿌리면 더 낮은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액의 어는 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녹는 점도 낮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 염화칼슘 뿌리죠? 눈 왔을 때. 그럼 눈 왔을 때 염화칼슘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얘네가 질퍽질퍽해지면서 녹게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된다? 어는 점, 녹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뿌려 놓으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녹거나 어는 거니까 자, 이게 질퍽질퍽하긴 하지만 우리가 치우거나 할 때 도움이 되고 꽁꽁 얼어 있지 않으니까 자, 미끌미끌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다 용액의 어는 점 내림과 관련이 있는 현상들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용액의 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이 바로 용액의 농도가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뭐 사거나 주스라던가 뭐든 살 때 보시면요. 퍼센트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우유 같은 데도요. 어떤 물질이 얼마큼 들어있나 퍼센트로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퍼센트 농도는요.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표현한 것이고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자, 다시 말하면 용매 플러스 용질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너무 여러분이 많이 사용해 왔을 거고요. 뭐 수학 시간에도 배우는 거니까 초등학교 때.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건데요. 사실 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는 아니에요. 자, 몰 농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몰은요,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몰은 입자 수예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몰수. 이것을 우리가 몰농도라고 하는데 용액 1리터 안에 입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화학 반응을 시킬 때 용액 같은 거 반응시키면요. 그 안에 이제 용질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입자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반응할 때 입자의 질량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입자가 우리 화학 반응 했을 때 어땠어요? 자, 개수가 뭐였어요? 몰수 비였죠. 그 개수 비대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자의 개수가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화학에서는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몰농도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몰농도의 단위는요. 몰, MOL, per 리터 혹은 대문자 M으로 써요. 자, 몰농도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니까 몰 per 리터로 정의되는 건 이해가 되죠. 이걸 간단히 줄여서 대문자 M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몰롱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실험하는 조건들이 온도가 일정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실험에서 몰롱도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온도 변화가 있는 실험에서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몰농도까지 해서 용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몰농도란 개념은 사실 퍼센트 농도는 아는 건데 몰농도란 개념은 처음 배운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용하는가 계산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화학 실험할 때 몰농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용액을 제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몰농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몰농도 구하는 방법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산화나트륨 4.0g을 물에 녹여 만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00ml의 몰농도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4.0g에 뭘 알아야 되냐면 몰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어요. 용질이 수산화나트륨이죠. 용액의 부피는 100ml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용액의 부피는 100ml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몰롱도에서는 리터 단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40이에요. 그럼 수산화나트륨 4.0g은 0.1몰이죠. 그럼 몰롱도를 구해보신다면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이고요. 0.1리터 분의 0.1몰. 왜 0.1리터인가요? 100ml니까 리터 단위로 바꿔서요. 자, 그래서 1몰롱도 1하고 대문자 m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1몰 퍼 리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용액을 실제로 제조한다면요.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런 도구를 쓰셔야 돼요. 부피 플라스크라는 도구고요. 자, 얘는 뭐 100ml짜리, 500ml짜리, 그 다음에 뭐 1리터짜리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100ml짜리를 준비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얼마큼이니까 100ml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다 이 안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4.0g을 재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용액에 물을 부어서 100ml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제조한 용액이 바로 1몰롱도 용액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액을 제조를 합니다. 매번 그걸 사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가루인 고체 시약을 가지고 이렇게 제조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포도당 9g을 물에 녹여 만든 포도당 수용액 250ml의 몰농도를 구해보자입니다. 자, 먼저 아셔야 될 거는요, 포도당의 화학식량이에요. 포도당의 화학식량은요, 구해보시면 자, 180ml 나옵니다. 화학식량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분자량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9g 있으니까요. 9 나누기 180 해주게 되면 0.05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포도당 9g은 0.05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농도를 구해 보시면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고요. 용액의 부피는 250ml인데 단위가 리터 단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0.25리터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질의 양은 0.05몰이었죠. 그래서 0.05몰 나누기 0.25리터 해서 답은 0.2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1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50ml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을 구해보자.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0.25리터 분의 X몰롱도는 1몰롱도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X는 0.25몰. 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40이에요. 그럼 0.25몰의 질량은 10g이 되겠고요. 따라서 1몰롱도 수산화나트륨 250ml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은 자, 10g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몰롱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도 몰롱도를 이용해서 막 계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이제 2단계, 3단계 가면요. 그래서 이 몰롱도 개념을 모르면 화학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